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이브 인투 딥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딥러닝 쪽의 기초 부분을 담았는데, 사실 기초라고 해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이제 너무 초반 부분, 이제 머신러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를 들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니면은, CNN에서 컨볼루션 필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패딩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제가 이번에 다뤄본 내용은 그 이후에 이제 백본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들이랑, 그리고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방법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CNN의 기초 부분을 다 뺐는데, 이 부분은 사실 더 좋은 강의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CS231N이라던가 아니면 앤드류 응 교수님의 이제 코세라에서 하는 머신러닝 강의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이런 것도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두 개의 강의를 먼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그리고 제가 또 이거를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거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 느낌으로 좀, 유머러스하게 만들었습니다, 페이지를.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드릴 발표는 초보자를 위한 강의여서 숙련자분들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 이번 세션이 끝나면은 백본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해를 좀 해보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논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본 네트워크로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백본 네트워크가 사실 이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은 논문에서 우리는 백본 네트워크로 뭘 썼다, 이런 식으로 논문이 나오게 됐는데, 저희가 사실 연구실에 처음 들어오게 돼서 접하게 되는 환경은 이렇죠. 백본 네트워크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난 그런 거 공부할 시간 없고 일단 유넷을 돌려보겠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FC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그림인데요. 저희가 쓰는 FCN의 백본은 바로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를 쓰든 백본 네트워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알 CNN이라던가 FCN, 욜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쪽에서 백본 네트워크가 동작을 하고 뒤쪽에서 다른 동작을 하는,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은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던가, 여기 마스크알 CNN에서는 세그멘테이션과 디텍션을 한다던가, 욜로에서는 디텍션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앞부분에는 백본 네트워크가 피처를 잘 뽑아주는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본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게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백본 네트워크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Papers with Code라는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요 앞쪽에 2016년도 정도까지는 네트워크를 깊게 만드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식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알렉스넷부터 레즈넷 정도까지는 네트워크를 깊게 쭉 쌓게 만들겠다라는 식이었는데, 사실 레즈넷은 약간 다른데 VGG까지는 그랬죠. 그리고 이 이후로 보면은 이제 나스라던가 트랜스포머 아니면 수도 레이블,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한 게 펼쳐졌고, 사실 여기 피나스넷을 보시면은 여기 2018년도 19년도까지만 해도 나스 기반의 방법들이 재패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수도 레이블이나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기법들이 점점 등장을 하고, 최근에는 되게 라지, 이 이미지넷보다 더 라지한 데이터로 학습을 한 다음에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트랜스퍼 러닝을 하면은 좋아진다라는 기법들이 최근엔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백본 네트워크에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제가 굵직굵직한 논문들만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알렉스넷, VGG, 구글넷. 그 구글넷은 인셉션 버전 1부터 버전 4까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다음 레즈넷, SE넷, 이피션트넷, 이 정도가 좋은 애큐러시를 내기 위해서 아키텍처를 바꾼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모델을 컴프레션하는 쪽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모바일넷, 셔플넷, 스퀴즈넷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이제 굵직굵직한 논문들이에요. 사실 이 스퀴즈넷, 셔플넷 둘 다 버전 2 정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모바일넷은 버전 3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스넷 또 하나 정도만 가져와 봤는데 이제 아까 보신 피나스넷, 엠나스넷 이런 식으로 해서 나스넷이 처음 나오고 그 다양한 갈래들이 펼쳐져 왔는데 나스라고 하는 거는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해서 강화학습으로 구조를 찾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애큐러시나 모델 컴프레션에 있는 구조들은 사람이 어떤 직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설계를 하고 만든 네트워크인데 나스넷은 컴퓨터가 혼자서 제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아키텍처를 찾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이제 설명드릴 거를 다 두 가지 이제 스텝에 맞춰서 볼 건데요. 기존의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제안했는지 이 두 가지의 메인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거고, 앞으로 논문을 보실 때 이런 두 가지 포인트로 논문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논문은 어떤 것들을 제안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넷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VGG가 나왔고 VGG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레즈넷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2012년에 나왔던 알렉스넷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스넷은 ILSVRC라고 하는 그 대회인데요. 이미지넷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최초의 CNN 기반 방법으로 우승을 했던 아키텍처이고요.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렐루랑 드롭아웃이라는 기법들이 최초로 적용됐던 아키텍처입니다. 이거는 좀 단어를 주의하셔야 되는 게 최초로 제안된 게 아니고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렐로랑 드롭아웃 같은 거는 이전에도 한번 제안이 됐었는데 이 아키텍처에서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저희가 흔히 보던 아키텍처들은 한 줄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알렉스넷은 지금 두 줄로 나눠져서 가고 있죠. 근데 이때 당시가 2012년도여서 GPU가 좋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GPU가 좋은 게 없다 보니까 멀티 GPU로 학습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 중간중간에 이 정보를 서로 묶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레이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여기 중간에 정보가 섞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GPU가 두 개 있어서 저렇게 짰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사람 브레인이 듀얼 GPU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안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이 좋아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레즈 넥스트 쪽에 가면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레즈 넥스트 쪽을 보시면은 나중에는 이 알렉스넷에서 이 구조를 사용했더니 좀 좋았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투스텝 방법으로 이 알렉스넷을 살펴볼 건데 기존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기존 방법들은 다 SVM 기반의 방법론들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확도가 사실 세츄레이션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알렉스넷이 SVM 기반의 방법론을 다 이기고 최초로 CNN 기반의 방법에서 우승을 한 방법이고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을 해서 렐루를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오버피팅 문제가 있어서 드롭아웃을 제안했다라는 게 이 알렉스넷의 제일 큰 핵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바로 VGG로 넘어가 보면은 VGG는 이제 더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고민을 한 결과 깊게 쌓으니까 좋더라라는 게 이제 VGG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위쪽이 보면은 알렉스넷이고 밑에가 VGG 16이랑 VGG 19인데 보시면 훨씬 더 깊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VGG에서 제한된 것 중에 이제 하나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3x3 컨볼루션이 제한이 된 게 VGG인데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원래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을 때 3x3 컨볼루션을 통과하면은 요만큼이 되고 그다음 이 영역에 대해서 3x3을 한 번 더 통과하게 되면은 이 하늘색 영역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인풋에 5x5 컨볼루션을 하면 한 방에 여기로 가게 되는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5x5 커널 하나를 씌우는 거랑 3x3 커널을 두 개를 씌우는 거랑 똑같은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 이걸 이제 보면은 5x5 커널은 3x3 커널을 두 개 한 거고 7x7 커널은 3x3을 세 개 쌓은 거랑 똑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여기 지금 오른쪽은 파라미터를 계산해 놓은 건데 3x3을 두 개 쌓은 게 아까
5x5랑 똑같다고 하고 3x3을 3개 쌓은 게 7x7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여기 제가 지금 하나 좀 빠진 것 같은데요. 3x3은 실제로 3개를 쌓은 다음에 파라미터를 계산해 보면 5184개가 나오고 7x7 하나를 계산하면은 9408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면서 파라미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3x3을 여러 개 쌓는 방법이 제안된 게 바로 VGG입니다.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 단어가 좀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컨볼루션 커널이 얼마만큼을 볼 수 있냐가 리셉티브 필드고 5x5를 보기 위해서 3x3 두 개를 쌓으면은 파라미터는 더 적지만 같은 5x5 영역을 볼 수 있는 리셉티브 필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알렉스넷이 처음에 11x11, 5x5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VGG는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죠. 다 3x3을 쌓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VGG에서 보면은 기존 방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지를 보면은 정확도를 더 높이고 싶었고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줄이고 싶었던 게 기존 방법의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깊게 쌓아서 정확도를 올렸는데 그때 늘어나는 파라미터를 좀 줄이기 위해 3x3 컨볼루션을 시리얼하게 쌓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렛인데요. 구글렛도 같이 2014년에 제안이 됐는데 사실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구글렛이 1등을 하고 VGG가 2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구글렛은 로컬라이제이션 대회에서 2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셉션을 먼저 이제 살펴보면은 논문 처음에 인트로덕션을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스파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매트릭스는 덴스하게 만들어야 우리의 이상적인 시뮬레이션에 가깝다. 그 이유는 컴퓨팅 스피드,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개선을 할 때 매트릭스가 덴스하게 되어 있어야 컴퓨팅 스피드가 빨라질 수 있는데 아키텍처 자체는 드롭아웃을 쓰는 것처럼 스파스하게, 이거 좀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스파스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좋다라는 건데 엄청 트레이드 오프인 거죠. 네트워크는 스파스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매트릭스를 덴스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바로 인셉션이라는 모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셉션 모듈을 활용한 게 이제 인셉션 네트워크, 즉 구글렛이 되는데 구글렛에서의 제일 핵심은 인셉션 모듈을 제안한 거고 버틀넥이라는 구조를 최초로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의 시작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전에는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쓰긴 썼었는데 단순히 넌리니어리티를 증가시키고 싶다라는 측면에서만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버틀넥을 위한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보면은 나이브한 인셉션 모듈이고 오른쪽 그림이 디멘전 리덕션을 한 인셉션 모듈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5x5 컨볼루션 정도는 이제 파라미터가 꽤 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1x1 컨볼루션을 활용해서 차원을 줄여주고 5x5로 넣어주면은 차원이 줄은 채로 5x5를 쓸 수 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 인셉션 모듈의 제일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이브한 버전에서는 1x1, 3x3, 5x5를 다 써서 다 더해주지만 여기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 들어간 부분은 다 앞에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차원을 줄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셉션 모듈이 매트릭스가 여러 개가 더해져서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들기 때문에 덴스한 매트릭스를 만들면서 이 모듈 자체를 듬성듬성 배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글렛을 보다 보면은 이 모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을 몇 개를 써서 스파스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매트릭스 하나를 만들 때 덴스한 매트릭스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일 핵심으로 제안된 두 가지가 한 번에 반영된 게 인셉션 모듈입니다. 리셉티브 필드도 다양해서 스케일 인베리언트가 좀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으로 사실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아직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인데요. 이게 이제 차원을 줄이는 마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저희가 원하는 차원만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몇 차원짜리의 채널이 들어오든 우리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에서 원하는 아웃풋만큼의 채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이전에 무슨 사이즈였는지 상관없이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차원을 줄이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최근까지도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차원을 줄입니다. 네네, 채널 차원을 줄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은 네트워크는 스팔스하게 만들면서 매트릭스를 덴스하게 만들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고 그거를 해결한 거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셉션 모듈을 설계했고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는 걸 도입해서 파라미터를 줄였습니다. 이건 이제 버틀렉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 지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글넷은 인셉션 버전 1 페이퍼고요. 버전 2, 버전 3 페이퍼에서도 달라진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 3x3 컨볼루션의 파라미터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1x3, 3x1을 시리얼하게 통과시키는 구조로 또 변형을 하는 구조가 들어가 있고 그런 다양한 되게 배울 점이 많으니 논문을 꼭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레지넷인데요. 레지넷이 사실 유명해진 거는 제가 이거 짤을 좀 가져왔는데 최초로 사람을 이겼던 네트워크여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레지넷이 얘기를 했던 거는 CNN을 깊게 쌓으면 무조건 좋아진다고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20레이어가 56레이어보다 훨씬 지금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의 제일 큰 핵심은 레지듀얼 커넥션. 이건 이제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누구는 숏컷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 그림이 기존에 사용하던 컨볼루션이 지나가게 되는 건데 오른쪽 것처럼 인풋 이미지를 그냥 더해주는 과정을 하나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사실 저만 옛날에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도 봤어요. 네, 이게 보시면은 첫사람이 계속 뒤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게 컨볼루션 네트워크도 똑같거든요. 심지어 이런 레이어들을 100몇 개씩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원래 이미지가 뭐가 들어왔는지 상관없고 얘가 주는 영향이 점점 커져서 뒤에는 사실 인풋 이미지랑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뒤에다 전달을 해주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미꾸라지가 처음에 원본이었는데 여기서 미꾸라지라는 정보를 여기서 계속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원래 이미지가 이거였어 라는 정보를 계속 뒤에 넘겨주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계속 끝으로 가도 원본 이미지의 정보를 좀 잘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일 핵심이 되죠. 그래서 기존 방법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단순히 깊이 쌓아 올리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논문에서 이건 근데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 베니싱은 렐루로 이미 잘 맞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단순히 깊게 쌓아 올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도입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의 정보를 계속 중간중간에 전달해 줬다라는 게 여기서의 핵심이 됩니다. 네, 그리고 레지넷 이후에 백본 네트워크는 아까 했던 자료들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2013년, 12년부터 16년까지는 CNN들 원초적인 방법론들에 대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던가 덴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인셉션 모듈 아니면 3x3 컨볼루션의 제한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이후에서는 나스라든지 트랜스포머 아니면 어텐션 아니면 수도 레이블 이런 것들이 활용이 돼서 이제 다양한 응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텍션은 오른쪽 그림처럼 박스를 그리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은 요 왼쪽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게 목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마스크라는 개념으로 이제 부르게 될 겁니다. 그다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세그멘테이션이랑 뭐가 다른지 잘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요 같은 양들을 보면은 양의 색깔이 다 달라졌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은 양 1, 2, 3, 4, 5를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양 1, 2, 3, 4, 5를 구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은 바운딩 박스라는 형태로 물체가 어디 있는지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예시 사진인데요. 제가 뭐 다른 사진도 많은데 의료 사진으로 좀 들고 와 보려고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는 여러 가지로 표기가 될 수 있는데 사각형을 정의할 수 있는 자료형이면 무엇이든 됩니다. 그래서 C는 클래스를 나타내게 되고 X, Y, width, height 이 4개 정도가 있으면 저희는 박스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랑 이 4개의 정보, 그 다음에 클래스랑 이 포인트들로 바운딩 박스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텍션을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자료형으로 누구는 해놨고 이런 자료형으로 누구는 해놨으니까 자료형을 맞춰준 다음에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투 스테이지 디텍션이고 하나는 원 스테이지 디텍션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두 개의 차이는 이 리전을 프로포잘 하는 애가 있냐 없냐로 차이로 봐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등장한 건 투 스테이지 디텍션이 등장을 했고 이게 아무래도 속도가 좀 더 느리다 보니까 한 방에 할 수 있는 거가 제한이 되면서 원 스테이지 디텍션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은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노력과 이루어지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좀 더 노블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 이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분야를 나눠봤는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RPN이 제한된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 원 스테이지가 등장한 거, 사실 이거 두 개가 좀 모순인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초기에 나왔던 게 RCNN이라고 하는 모듈인데요. 이 앞단에서 박스를 잡아주는 애가 굉장히 느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느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RPN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면서 요 베스트 RCNN까지는 앞단에서 되게 이제 그리디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베스트 RCNN부터 RPN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풀 CNN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버틀렉이 풀리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틀렉은 뒤에서 좀 더 얘기를 드릴 거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포컬로스라고 하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포컬로스가 적혀 있죠. 이게 이제 레티나넷이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그다음 노블한 아키텍처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트랜스포머를 붙이는 이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 스테이지 디텍터가 위쪽 빨간색이고 원 스테이지 디텍터가 아래쪽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향상시킨 네트워크로 레티나넷을 제가 예시를 들 거고 속도를 향상시킨 네트워크로 패스트 RCNN, 패스터 RCNN, 그 다음 욜로랑 SSD 이거를 제안을 해보고 새로운 구조를 활용한 네트워크로는 DETR이라고 해서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네트워크, 그 다음 BiFPN 구조를 활용한 Efficient DET, 그 다음에 센터넷이라고 해서 센터점 하나면은 우리는 리그레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박스 없이 하는 이런 구조가 제안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세그멘테이션은 아까 바운딩 박스랑 다르게 픽셀 레벨 프리딕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요 자동차들은 다 빨간색으로 색칠해져 있고 도로는 핑크색으로 색칠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사진도 하나 가져가 보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건 이제 렁 쪽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은 그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면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로 저희가 많이 들어본 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 FCN이 최초로 등장을 하고 유넷, 딥랩, 마스칼 CNN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패스트 SCNN 아니면 욜렉트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 새로운 구조를 활용한 네트워크로는 듀얼 어텐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건 셀프 어텐션을 활용한 방법이고요. 트랜스 유넷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유넷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공통점을 저희는 이제 찾아볼 건데요.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구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거 그림이 하나 나올 건데 그거는 좀 더 뒤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 제가 일부러 앞에서 다 투 스텝으로 맞췄던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기존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고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기존의 셀렉티브 서치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여기 그림은 자세하게 안 넣어왔는데 이 RCNN 계열에서 처음에 바운딩 박스가 어디 있는지 후보군을 뽑아주는 애가 있는데 그럼 그 후보군을 가지고 뒤에 CNN이 하나하나의 후보군이 다 뭔지를 맞추게 되는 과정이 실제로 RCNN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후보군을 뽑는 알고리즘이 셀렉티브 서치를 썼었는데 이게 너무 느려서 버틀렉이 생겨버리니까 이거를 RPN이라는 걸 도입해서 한 방에 CNN으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패스트 RCNN. 그래서 얘는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이 버틀렉을 발생시키니까 RPN을 제한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겠다. 투 스테이지 기반의 방법들은 속도가 느리니까 원 스테이지로 풀어보겠다라고 나온 게 욜로 SSD. 기존 컨볼루션은 글로벌 피처를 살리기가 어려우니까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써서 글로벌 피처를 좀 더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에서 나왔었죠. 저희가 제일 핵심으로 봐야 될 거는 RPN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게 딥러닝 논문을 읽는 바람직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휴리스틱하거든요. 사실 어디서는 뭐가 좋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뭐가 좋다고 이런 식의 제안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RPN이 무조건 좋다, 욜로가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 투 스테이지가 원 스테이지로 바뀔 때 어떤 문제들을 풀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논문을 아마 많이 읽게 되실 텐데 누군가가 정리를 요즘 너무 잘해놨죠. 블로그에 막 다 쳐보면 한글 자료로 있고. 근데 저는 직접 읽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그 이유를 적어놨는데 누군가가 잘 정리해놓은 블로그는 그 사람이 쉽게 이해한 내용은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빠지게 되는 내용인 거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놓치기 되게 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욜로 버전 2에서 앵커 박스가 실제로 네트워크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블로그에서 안 적어놓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논문들을 보고 코드를 같이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얘네가 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서 시그모이드를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논문에서 알 수 있으니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바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페이퍼를 하나하나 직접 읽는 게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놀랐던 건데 레즈넷의 레지듀얼 블럭 하는 부분이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레이어를 많이 쌓았는데도 안 좋아졌다. 그래서 레지듀얼 블럭을 제한했다. 이것만 보면은 레이어를 많이 쌓았으니까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생기겠군. 근데 이건 그걸 해결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논문에서 보면은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레디언트 베니싱은 이미 잘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라고 시작이 됩니다. 레즈넷은 실제로. 네, 레지듀얼 블럭이 없는데 대충 뭐 이렇게 따도 욜로 렐로만 피팅이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실험을 돼서 레지듀얼 블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틀린 얘기 물론 이제 되게 직접적인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좀 파라독식하네요. 네네. 실제로 그 실험은 하지 않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제안이 근데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제 레지듀얼 블럭 없을 때는 50층인가 그 이상은 아예 학습이 안 돼서 문제 없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걸 해결한 게 레지넷이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사실 이거는 네, 좀 파라독식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좀 제일 아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페이지를 좀 많이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페이지를 좀 새롭게 그려봤는데요. 되게 다양한 논문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다양한 논문들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아까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트랜스포머랑 셀프 어텐션, 사실 트랜스포머가 셀프 어텐션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셀프 어텐션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딥러닝을 갈래로 좀 이렇게 저렇게 막 흩뿌려져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레이블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셀프 슈퍼바이즈드, 그다음 셀프 어텐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슈퍼바이즈드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이런 투 스테이지, 원 스테이지 디텍션이라던가 세그멘테이션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들을 풀고 싶다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고요. 이건 논문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Attention is all you need가 또 최근의 트렌드 중 하나인데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놈이 이제는 여기저기 다 붙어 있는 상황이 돼서 아까 제가 일부러 여기저기 다 붙어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활용이 되고 세그멘테이션에서도 활용이 되고 디텍션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셀프 어텐션 구조가.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인데요. 이건 또 빼놓으면 아쉬우니까 넣었는데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할 수 없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해주는 건데요. 진짜 큰 데이터로 진짜 큰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너네들 모델에 잘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풀어라 라고 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트랜스퍼 앤 트랜스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모델을 최근에 이제 구글이 공개를 안 하기 시작했죠. 제일 좋은 모델은 데이터도 공개를 안 하고 이 모델 중에서 제일 좋고 제일 큰 모델도 공개를 안 합니다. 돈 주고 써라 뭐 이런 게 이제 결국 구글의 전략인데요. 서치 엔진처럼 뭔가 도미넌트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GPT-3가 엄청 핫했는데 그게 결국 상업적으로 쓰이고 있죠. 이제 API를 돈 주고 팔겠다라는 식으로 됐는데 아마 저희의 근시일 내의 미래는 또 그런 모습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저는 효율성 관점에서 어린애를 가르친다고 봤을 때 어린애가 뭔가 하면 이게 틀렸다, 맞았다, 뭐 이렇게 엄마든 주변 사람이 리워드를 주잖아요. 밥을 주든 뭐 어떤 식으로. 근데 학습 효율성 관점에서 엄목적, 지향적으로 가르치는 게 물론 이제 공정성이나 이런 관점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학습 효율은 굉장히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데이터로 가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인간을 가르치는 게 꼭 이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같냐 뭐 그렇지만 많은 메타포가 이제 거기서도 오니까 좀 고민해보면 우리의 전략은 어떤 특정 태스크에서 좀 더 스몰 데이터셋으로 이피션트하게 가르치는 이런 테스트가 따로 있을 것 같고 굳이 구글식의 전략을 말리는 건 약간 곤란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좀 드릴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제 사실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어플에서 그 조경현 교수님이랑 김윤 SKT 센터장 그분이랑 하정우님, 김성훈 교수님 이렇게 되게 이제 AI 대가들이 모여서 톡을 했는데요. 그분들의 예측도 GPT-4는 만약에 나온다면은 GPT-3보다 큰 모델이 아니고 GPT-3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GPT-4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되게 잡담처럼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제가 근데 제일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그래서 커션이라고 적어놨는데 최근 많은 수의 논문에서 셀프 어텐션을 추가했더니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도 방금 전 페이지에서 어텐션 is all you need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태스크에 따라서 셀프 어텐션을 넣는 게 무조건 좋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누가 좋다고 했던 구조를 단순히 넣는 게 아니고 우리 데이터셋을 분석하고 우리 문제가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거에 맞는 구조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먼저 분석을 하고 아키텍처를 선정한 다음에 부가적인 테크닉을 뭘 쓸지는 나중 문제고 트레이닝이랑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서 셀프 어텐션이 들어가면 좋을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좋다 저기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차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키텍처에서 진짜 그게 좋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능이 조금 낮길래 넌로컬 블럭 아니면 SE 블럭, CBAM, BAM, ACM 이런 거를 써서 성능이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코비드 리전을 찾고 싶을 때 주변 영역 간에 대조를 해야 알 수 있겠다. 왜냐면 내 눈에 봤을 때는 이거가 리전인지 모르겠는데 밝기 차이가 미미하게 있는 것 같다. 그럼 저희는 네트워크한테 그 밝기 차를 잘 볼 수 있도록 가리키는 게 좋겠죠. 그런 구조인 NM블럭이나 ACM을 활용하면은 성능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단순히 이제 CBAM이나 BAM처럼 이런 거를 활용하지 않는 구조에서 단순히 써서 성능이 올렸다고 해서 이게 이제 물론 페이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바람직한 사고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영역 간에 대조를 해야 좋을 것 같을 때 쓰는 모듈 아니면 내가 채널별로 가중치를 주고 싶을 때 쓰는 SE 블럭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두고
우리의 문제에서 어떤 테크닉을 잡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 짤은 이제 기술 부채라고 하는 짤에서 되게 유명한데요. 지금 개발자들이 흔히 겪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 호스를 막았더니 저기 호스가 터지고 저기 호스를 막았더니 점점 터지게 되는 저희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짤을 가져왔던 이유는 이게 이제 기술 부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항상 기술 부채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 기술 부채 시대에서 기술을 적용해 봤다 보다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적용했다라는 이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저희 지금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당장 태스크가 주어져서 아 유넷 돌려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단순히 유넷을 돌리고 이제 그거를 좀 올리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 좀 만지고 이런 작업보다는 유넷이 도대체 이전에 무슨 문제를 해결했고 난 유넷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듈을 붙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발표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